2016년 하반기 2017년에는 어느 누구도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가서 맞아요.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또 이 경제가 한동안 상승장에서 좋았는데 네. 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예측이 참 불허하거든요. 네네. 참 예측 불허할 때면 제가 뭐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그래도 뭐 중요한 변곡점마다 불러주시는 네. 것 같아서 저번에 왔을 때도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올라간다? 좀 길게 봤을 때는 되게 좋을 수 있다. 이번에도 또 흔들리는 시점에 왔는데 저는 이번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막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네. 하반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쭉쭉 뻗어나가는 장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7, 8월 달 중에 코스피가 2800 근처 또는 오모시티 나온다면 2800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최근 나오는 지표들 본다 하더라도 내구재 주문도 예상보다 서프라이즈였고 소비 심리도 서프라이즈고 뭐 웬만한 지표들은 다 서프라이즈죠. 그렇게 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침체로 갈까라는 것들 침체가 아닐 수 있다. 거기다가 좀 힘을 실어준 거는 6월 FMC에서 파월 연준 의장도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네. 좀 시장이 경제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실업률 반등과 물가 안정이 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기 연착륙 가능성도 열어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차별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일단 6월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플러스 반등을 했거든요. 물론 22년 6월 달 지표들이 워낙 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 레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확실하게.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12개월 선행 EPS가 저점 대비 1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바닥권에 가까워져 있고 이렇게 보면은 2년간의 기나긴 하강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그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저는 울퉁불퉁하더라도 특히 3분기, 4분기 지나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꺾이는 그림보다는 2800선 돌파 시도 이후 조금은 쉬어가는 정도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흐름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왜냐면 또 저희가 예전에 항상 모실 때는 미리 좀 이렇게 일정을 잡고 하는데 네. 막상 이렇게 출연하는 날만 되면 시간 요동 시간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찍는 날짜가 지금 6월 오늘이 20 며칠이죠? 28일인가요? 네. 예. 오늘 6월 28일 기점으로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밤에는 많이 올랐었고 네.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2차 전지 중심으로 또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건 좋은 그림이죠. 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음으로 인해서 한국 성장주들이 좋을까라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PC 물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파월 연준장도 2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좀 경계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2차전지 소재주들은 워낙 급등을 했다가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있었다가 등락을 보이다가 몇몇 종목들은 전고점까지 근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데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좋아지는 그림들,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 경기선행지수, 이익 전망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최근 보면 원달러 환율도 반등을 하고 외국인 현선물 시장에서 좀 불안정한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 좀 과열을 좀 덜어내고 매물소 과정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시장이 흔들리냐는 거겠죠. 경기가 나쁘고 실적이 나쁘고 이래서 흔들린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다. 환율이 반등하네. 외국인 수급이 좀 흔들리고 심리적으로 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심리, 수급 변수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는 것이지 지금은 펀더멘탈이 나빠지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2550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갈 때는 좀 비중을 늘리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 하반기 전망을 좀 되게 좋게 보시는데 그러면 조금 더 지나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큰 그림을 두는 데 있어서 내년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하락은 아니다 보시는 하락은 아니다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6월 고점 이후 예. 약 2년 동안의 1년 반 동안의 하락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2023년은 이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좀 울퉁불퉁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국가별 경기 흐름들을 보면 경기 저점이 다 다르고 흐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좋다라고 했다 보면은 미국이 좀 불안하고 미국이 좋네 하면은 또 중국이 좀 불안정하고 박자가 안 맞아. 안 맞아요. 엇박이 나니까 네. 오르락내리락 하되 방향성 자체는 좀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하락 추세 반전 내년에는 상승 추세를 보고 있어서 내년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바닥을 통과할 텐데 예.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아, 내년은 그럴 수 있죠.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경기가 좋은데 왜 금리 인하하냐? 자, 그럼 금리 인상을 왜 했을까요? 물가가 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만 낮아지면, 물가만 2%대로 가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5%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겠다는 거죠. 여전히 중립금리는 2.5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죠. 예. 경기가 살아나든 안 살아나든 간에 물가만 잡히면 또 다른 의미에서 금리 정상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내년에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기 좋아지고 금리 인하되고 반도체 업황 정상화되고 더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다.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건가요? 뭐 그 정도까지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그리고 매력도를 재평가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네. 봤을 때는 뭐 공급, 그러니까 투자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공급이 다운되고 남아있는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로 인해서 초과 수요 공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최근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주가 보고도 놀랬고 저는 매출액,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올려놨어요. 맞습니다. 네. 재밌는 그림은 2016년 하반기에도 엔비디아가 그랬어요. 2016년 초, 2015년 말, 2016년 초에는 지금이랑 좀 비슷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덜 했지만, 네. 뭐, 닉스가 적자 간다, 안 간다, 적자 간다, 안 간다, 이런 논란 속에서 감산을 했어요. 그런데 감산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는 그때는 지금 정도의 반도체 업황 악화가 아니었는데,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다가, 2017년에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죠. 뭐 때문에? 서버랑 데이터 센터 때문에. 2016년 하반기에 엔비디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2017년에는 서버 투자랑, 서버 수요랑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할 수 있겠다. 그게 슈퍼사이클.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다들 슈퍼사이클을 말하지만 2016년 하반기 2017년에는 어느 누구도 슈퍼사이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가서 맞아요. 슈퍼사이클을 말하고 있죠. 그좀 가야 이제. 네.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저는 일단은 공급단에서는 투자를 줄였고, 수요단에서는 엔비디아발 수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2024년은 2017년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때는 반도체가 막 그냥 멱살 잡고 그냥 끌고 갔었던 흐름이었죠.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럼 와중에 그때보다 더 좋은 투자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금리가 인하된다. 그런 것들이 좀 내년에는 24년에는 시장을 좀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한국이야 미국이야 기술주야 제조업이야 이제 이걸 나눠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우하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거, 그냥 큰 흐름을 볼 때는 누가 힘이 센가를 봐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거에 57.6% 정도가 유로화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달러하고 유로하고 그려보면 마이너스 0.97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냥 비중이 57%긴 하지만 가격 변수에서는 절대적인 반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바로는 2022년에 달러가 급등
급등을 했던 거는 미국 경기가 유럽 경기보다 좋아지는 구간, 그리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2022년 1분기에 미국하고 유럽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0.5였는데 3분기에 2%포인트까지 레벨업 됐어요. 그냥 통화정책도 경기도 미국이 압도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정신없이 올라갔죠. 예. 그러다가 통화정책이 3분기, 4분기가 플랫해졌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미국이 매파적이었던 흐름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매파적인 흐름이 비등비등해졌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서 10월 달에 고점이 나왔고 그러면서 좀 쉬기는 한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00포인트를 못 깨는 이유는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20위가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는 아직 미국이 좀 우위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자, 2분기를 지나면서 흐름을 보면은 GDP 성장률도 이제 2024년 1분기부터는 유럽이 좀 더 좋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통화정책 격차는 계속적으로 좁혀지고 거의 내년 2024년 말에는 0%대 수준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2023년 2분기를 기점으로 유로화가 더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한국, 대만, 중국 이런 쪽, 신흥아시아 쪽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조업이냐 뭐 IT 성장주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IT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추세적인 흐름을 가는 데 있어서 주도주가 바뀌면서 가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도주는 계속 가는데 네. 지수가 쉴 때 같이 쉬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쉴 때 같이 쉬는 그림이지 주도주가 바뀌면서 간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올랐던 주식들이 더 슈팅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 예. 지금은 좀 쉬는 구간이긴 한데 지수가 쉬니까 같이 쉬는 거다. 지수가 쉴 때 차별적이 올라가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안주, 순환매 차원에서의 가격 갭을 좁히는 흐름이지 얘네가 주도주가 되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 정도를 트로이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금리가 인하되면은 얘네들이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23년까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1, 2, 3월은 2차 전지. 얘가 쉬니까 4월은 이제 자동차. 얘네 둘이 쉬니까 이제 5월은 반도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주도주들끼리 서로 돌려가면서. 근데 다시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올해 내내 이어지긴 하겠지만 24년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유동성 모멘텀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 얘네 트로이카 셋이 같이 움직이면 시장이 편하게 좀 빠르게 레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거는 주도주는 시장이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쉴 때도 같이 쉬는 게 주도주지 시장이 오를 때 쉬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혼자 오르고 이런 애들은 주도주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잘 갔던 애들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얼마나 좀 싸게 잡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다른 업종들을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짧게 그리고 비중을 너무 많지 않게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를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그렇죠. 하면은 가장 무난하게. 네. 특히 올해 이제 7, 8월 달에 코스피가 2780, 2800선을 갔다가 좀 쉬는 과정에서 이때 좀 인내심을 갖고 좀 밀릴 때마다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년에는 생각보다 꽤 높은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이요. 한국. 한국이요? 네. 아. 반도체 사이클, 네. 그런 것들, 달러 약세, 네. 이런 흐름들을 같이 맥락으로 본다면 전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24년까지. 네, 24년까지. 이제 바이코리아가 시작되는 거네요, 드디어. 저는 네. 그동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네. 있어서 올해는 조금 샀다 팔았다 해야 되고 뭐 쭉 끌고 간다고 한다면 뭐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좀 마이너스 날 때도 있긴 한데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바이 앤 홀드를 하시면 그러니까 2022년은 그냥 셀이었어요. 저도 반등시 매도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트레이딩 바이, 밀리면 사자. 그리고 내년에는 그냥 바이 앤 홀드. 2023년 4분기에 잘 모아놨다면 그냥 들고 계시면 내년에는 그냥 편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제조업이라던가 이제 뭐 이런 쪽들은 지금 뭐 그만큼의 퍼포먼스 나올 기대는 없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6년, 17년 잠깐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도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갔거든요.
코스피가 2년 동안 26% 오르는데 반도체 업종 지수 100%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었는데 그때도 압축적으로 올랐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26개 업종을 보는데요. 그중에 8개만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고요. 18개는 언더했고요. 10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피가 26% 오르는데 10개 업종은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수익률이 극심한 수익률 편차가 났던 게 뭔가를 봤더니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24년, 25년까지 이익 개선 기여도를 보면 압도적으로 이익 개선을 끌어가는 게 반도체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2, 3위가 화학하고 IT가 전이에요. 2000년입니다. 그리고 4등이 조선이에요. 그것도 LNG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몇으로 가다 보면 자동차, 그 다음에 좀 중위권보다 조금 높은 게 인터넷, 그 다음에 은행은 금리나 사이클에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다시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인터넷 정도가 후보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번에 23년에 보여준 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확실하게 보여줬다. 예. 조선하고 인터넷은, 조선도 최근 많이 올랐었잖아요. 좀 올랐어요, 예. 인터넷은 아직까지 바닥을 벅벅이고 있지만, 예. 이 5개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신다면, 아마 24년까지는 좀 편안한, 장세 흐름들을 잘 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장세 됐을 때는 배당주는 좀 인기가 좀 어떤가요? 배당주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더 상단이 더 열려있는. 열린다라고 봤을 때.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에 좀 쉬어간다면, 네. 보통은 배당주가 많은 분들이 연말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통은 좀 뜨거운 바람이 좀 식어가고 9월, 10월 달에 퍼포먼스가 좀 좋아요. 추석 때. 네, 추석, 가을쯤에. 그때 좀 수익률이 좀 좋기 때문에 그때 좀 매매를 해보셔도 이렇게 지수는 좀 쉬어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좀 그동안 부진했던 배당주가 한번 반등하는 그림들은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배당주를 갖고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 예금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한국 배당주는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물론 배당 수익률을 잘 찾아보시면 8%, 7%짜리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컨셉은 좀 따로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배당주로 큰 수익을 낸다?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다. 오히려 좀 더 성장주나 경기민감주, 수출주들이 좀 시장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